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만화가 심윤수입니다. 탈북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신의 길을 가고 있는 두화신당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뭔가 친숙하면서도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오신 두화신당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 하면 궁금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평소에 듣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두화신당님 코너에서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이제는 없으면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죠. 형사님 잘 아실 텐데 우리의 위대한 광고주 인터넷 끝판왕 PPL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멘트를 모두 다 완벽하게 외우실 때까지 인터넷 끝판왕 PPL은 계속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지금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챙겨준다고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견적만 받아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쏴준다고 합니다. 좋네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곳 아시죠? 바로 여기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시면 되겠고요. 365일 상시 상담 번호는 1555-5159 그리고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전화하셔서 인터넷 요금 절약하시고요. 커피 쿠폰도 꼭 받아가셔서 저희 광고주님 지갑을 탈탈 아주 털어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괴담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피 속으로 빠져볼까요? 네. 좋아! 쑥쑥. 오늘 들려드릴 사연을 제보하신 분은 한창 젊은 나이인 가명으로 준호 씨예요. 준호 씨는 8년 전, 그러니까 2018년 9월 군대에서 일병 휴가를 나왔답니다. 오랜만에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간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계속 퍼마시고 있었답니다. 뭐 그러고 놀대잖아요. 자, 그런데 웬걸 한 10시쯤 되니까요. 친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졸리다고.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딱 잠이 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준호 씨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결국 준호 씨도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하고요. 그때가 슬슬 가을로 넘어가던 무렵이라 날씨는 쌀쌀했고 안 그래도 덜하던 술 기운도 사라지던 그날 밤. 하필 그날따라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 준호 씨가 살던 곳이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좀 후미진 곳이라 친구랑 놀던 곳도 번화가가 아니었거든요. 흔히 지방에서는 시내라고 부르는 곳이죠. 아무튼 아무리 기다려봐도 택시가 안 오니까 준호 씨는 결국 술김에 집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낮절까지는 한참 더웠는데 밤이 되고 나니까 바람이 너무 쌀쌀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준호 씨는 편의점에 들러서 소주 한 병을 샀어요. 그렇지 않아도 술이 좀 모자랐는데 추운 거 핑계로 몸에 열도 올릴 겸 한 병 마시고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마침 집 가는 길에 강까지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후다닥 다리를 건너서 둔덕을 내려간 준호 씨는 벤치에 앉아서 우선 소주에 주둥이를 잡았어요. 뭐 누가 볼 시간도 아니겠다, 소주잔도 없겠다, 그냥 병째로 병나발 불생각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주변을 살피던 준호 씨 눈에 이상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쪽에 얕은 강변의 자갈돌 그 사이에 큼지막한 실루엣이 보였던 거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까 그건 바로 캐리어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캐리어였다면 불빛이 반사돼서 빨리 발견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아시죠? 약간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재질의 천으로 만든 캐리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작은 쓰레기나 편의점 봉투도 아니고 캐리어라니요. 좀 이상하죠? 게다가 그런 강변에 있으니까 좀 더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호기심이 동한 준호 씨는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캐리어를 보는데 천 소재의 캐리어 표면에는 막 흙이 묻어 있어요. 누가 봐도 실수로 버린 건 아닌 것 같았죠. 마침 지퍼가 열려 있어서 준호 씨는 발등으로 살짝 캐리어를 열어 젖혔답니다. 자, 그리고 안쪽을 보려고 비춘 플래시에 비친 것은 바로 여성용 반바지였어요. 그 왜 핫팬츠라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작은 청바지인 거예요. 근데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요. 앞쪽 청바지에 그 지퍼 있는 부위에 뜨개용 실 같은 두꺼운 빨간 실로 막 꿰매져 있더라는 거죠. 요즘 특이한 옷이 하도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건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나 대충 꿰매놨는지 그 너덜거리던 그 빨간 실이 그 캐리어 안쪽까지 꿰매져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유모를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당장의 발등으로 젖혔던 캐리어 뚜껑을 팍 덮었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니까 그 캐리어 뚜껑 쪽에 네모나게 도려져 있어요. 마치 그 안쪽을 누가 보길 바라듯이요. 자, 그쯤 되니까 그 사정은 짐작도 안 되고요. 조금 올라왔던 취기도 완전히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시려고 사온 소주 있잖아요. 그걸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손에 부어서 씻어버렸대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뭔가 만지면 안 되는 걸 주물럭거린 것처럼 이상하게 찝찝한 그런 느낌이 계속 묻어났죠. 그렇게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서 눈을 꼭 감고 자는데 어느 순간에 의식이 좀 깼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눈은 아직 안 떠졌는데 의식만 깨는 경우. 아직 한참 새벽인데 왜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꼭 누가 서럽게 울음을 참는 것 같은 소리. 그 화장실 같은 곳에서 그 젊은 여성이 숨어서 숨죽여서 울면 딱 그런 소리 같았대요. 잠이 확 달아난과 동시에 온몸의 털이 확 곤두서더랍니다. 뭐지? 아니 그냥 창밖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잠결에 착각한 건가?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준호 씨가 누워있던 바로 옆이었어요. 착각으로 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요. 결국 준호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누운 자세 그대로 눈만 살짝 떠보기로 했죠. 그렇게 실눈을 살짝 뜨고 베개에 머리카락 문지르는 소리도 나지 않게 눈동자만 아래로 살짝 돌렸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방안이 시꺼먼 거예요. 정확히는 눈앞이 시꺼맸습니다. 아니 어떻게 코가 닿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가까운 곳에 머리가 헝클어진 여성의 머리가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해서 정확한 윤곽도 보이지 않는 얼굴에서 눈동자만 살짝 빛을 반사하더니 그렇게 크게 치켰던 눈이 또렷하게 보였죠. 까만색 바둑알 있죠. 바둑알처럼 동공 안쪽이 탁하게 검은 두 눈이 준호 씨가 뜬 실눈과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더랍니다. 놀란 준호 씨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 여자가 갑자기 속삭이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꼭 친구들끼리 비밀 얘기를 하고 나서 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긴 여자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사람 머리가 달린 뱀처럼 뒤쪽으로 스르륵 사라지더니 그대로 모습을 감춰버렸죠. 끝까지 준호 씨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로요. 야,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지만 차마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샜답니다. 돌처럼 굳어서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게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믿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랜만에 잠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가위에 눌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개월 뒤에 상병 휴가를 나온 준호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괴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호 씨가 무서운 얘기를 딱 했을 때 여자친구의 반응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마침 그때 그 트렁크 사건 그리고 여자의 일이 떠올라서 여자친구한테 아주 한껏 과장해서 들려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여자친구에게서 원망이 가득 담긴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도 지난 밤에 그 여자 울음소리를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까지 해준 적이 없는데 한껏 숨죽여서 울더라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게 또렷하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막 달래주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기분이 찝찝하더랍니다. 다행히 그 뒤로 별일은 없었지만요. 다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준호 씨는 전역을 했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물론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리 밑에서 이상한 캐리어를 발견했다. 근데 그 안에 바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참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막 너 홀린 거 아니냐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그랬답니다. 근데 준호 씨는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더래요. 역시 기분 탓이겠지. 그래, 그냥 내가 꺼림칙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요,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준호 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던 그 친구가 나 그쯤에 다리 밑에서 무당이 굿하는 거 봤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호 씨가 그 캐리어를 발견했을 때쯤,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그 무렵에 이 친구가 퇴근을 하다가 다리 밑에서 진짜로 무당이 굿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뒤로 준호 씨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제보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답니다. 너무 찝찝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제보하셨던 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였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대요. 근데요, 놀랍게도 제보가 쌈무이 채널에 올라오고 나서 몇몇 분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2017년 9월 24일경 실종 신고됐었던 25살 여성 신모 씨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준호 씨가 캐리어를 발견한 그 장소 있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다리 아래에서 나흘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종 당일 남자친구의 집에서 자다가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심씨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유족 측은 고인이 출근을 위해서 새벽녘에 길을 나섰을 거라 추측하긴 하는데, 왜 추측이냐면요, 심씨가 그쪽 방향으로, 그쪽 강가 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대요. 보도 당시에는 시신의 상태를 봤을 때 명백한 범죄 정황이 관찰되지 않았고 조사 예정 또는 조사 중으로만 나오며 더 이상의 공식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유족들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당 사건 기사 영상에 어떤 특이한 댓글도 있었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기 월령교는 귀신이 산다고 그러던데 저기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좀 무서운 곳임. 게다가 같은 해 2017년 안동에서만 3건의 실종 사고가 더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때였죠. 때문에 기이한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었답니다. 자세한 사정이 뭔지, 사망 사건과 준호 씨의 일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지금에 와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건지 이게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사실 준호 씨가 이 사연을 보내실 때 가장 오래 망설였던 이유가요, 바로 그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그 말,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래서 준호 씨는 그 이후로 정말 오랫동안 이걸 입 밖에 꺼내지 않았대요. 결정적인 그 말요. 그런데요, 결국 여러분들도 괴담을 보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부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주판 유영철 사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이름은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김용훈이 충북 청주, 진천, 괴산 일대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 이렇게 총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때는 2005년 6월 3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이 김용훈이 호프집 여주인하고 술을 마십니다. 사실 그때 김용훈은 39세였는데 그 호프집 여사장하고 내연관계였어요. 여성분은 48살이었고. 그런데 중국에 있는 또 약혼녀가 있었어요. 양다리. 예, 김용훈이 이제 출소해서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족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청주에서 여성하고 내연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제 아무리 내연관계라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여성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니까 호프집 사장 박 씨가 핀잔을 줘,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냐. 그러니까 이제 김용훈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호프집 여성을 때렸는데 뭘로 때렸냐면, 우리 음식점 가면 이렇게 휴대용 가스 버너가 있잖아요. 네네. 가운 동그랗고 이렇게 길게 해서 가스 줄이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네네. 그걸 이용해서 뒤에서 이제 머리를 칩니다. 쇠잖아요. 예, 쇠, 완전 쇠. 그거를 수에 내리쳐서 그 여성이 두개골이 파괴돼서 두개골 골절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행 후 여성이 가지고 있던 수표를 이제 몇 장 가지고 도망가요. 아마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강도 살인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었어요. 위장을요? 예, 위장.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이제 면식범으로 보고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니까 당연히 사장 박 씨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 씨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죠.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경찰이 이제 얘가 이제 유력한 용의자다 하고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발생된 지 일주일 만에 김용훈이 자기 친척 집에 가려다가 거기서 잡힙니다. 경찰이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검거를 합니다. 했는데 김용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하나 듣습니다. 김용훈 후배한테 김용훈이 얼마 전에 또 사람을 죽였다 라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예. 사건이 발생한 몇 개월 전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도주 중에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인데, 김용훈이 도망을 갑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자신의 고향 후배 최 씨라는 사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최 씨에게는 13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을 유인해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용호는 평소에도 최 씨 딸을 성추행하고 용돈을 좀 줘서 무마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딸 아이가 아빠한테 이르겠다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추측해보건대 김 씨가 살인을 하고 바로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딸을 대하는 게 좀 굉장히 거칠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범행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인근 야산에 묻습니다. 묻는데 더 파렴치한 게 김 씨가 살인하고 시신을 안매장하고 또 최 씨 집으로 들어와요. 돌아와서 최 씨와 술을 마시고 그 아버지랑 이 아버지랑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에는 아버지가 이제 최 씨가 딸이 안 들어오니까 찾으러 나가요. 근데 그때 같이 또 동행을 해요. 어머. 완전히 파렴치한 놈이에요. 그래서 김영은이 검거된 다음에 경찰이 이제 알리바이를 물어본 거예요. 너 이때 어디 있었고 뭐 했냐? 근데 대답을 못 합니다. 못하고 나중에 자백을 합니다. 이 사건도 밝혀진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배가 제보했던 사건, 네.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사건을,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2005년 3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되기 3개월 전이죠. 3월에 청주의 한 원룸, 본인이 산 원룸에서 그때 또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성 씨라고. 예. 또 연상의 여인이에요. 어머머. 동거를 했는데 사소한 이유로 이제 말다툼을 했어요. 성 씨가 더 나이가 많고 하니까 김 씨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처리를 못하고 4일 동안 시신하고 같이 지냅니다. 술도 먹고 방에서 잠도 자고. 그러다가 후배한테 도와달라고, 아까 그 후배죠. 그 후배한테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후배가 거절을 합니다. 자수를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시신을 이제 이불을 싸서 인근 야산에 안매장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경찰의 여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시신도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살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한 사건입니다. 1994년 이 김 씨가 좀 젊었을 때죠. 괴산에 있는 당구장에서 같이 당구를 치던 지 씨라는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해요. 이 시신을 인근 농로에 갖다 버립니다. 이제 시신이 곧바로 발견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니까 이 김 씨가 일부러 성을 저지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삽니다. 아, 일부러? 예, 일부러. 아, 이 94년에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은 김 씨가 극구 부인을 해요. 내가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살인 처음이 어려웠지 두 번째부터 너무 쉬웠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이 김 씨는 막 살면서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그냥 죽이면 된다. 근데 주로 이제 자기보다 센 사람은 아니고 이제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죠, 범죄를. 김용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충북의 한 농가의 2남 2녀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심한 가정이었어요. 특히 이제 큰형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현이 어렸을 때 꿈은 빨리 나가서 집을 나가는 거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분가를 합니다. 독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을 만나요.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엔 그 여성을 자기 친구한테 또 뺏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여성에 대한 약간 적개심, 분노. 보면은 4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3건이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적개심, 분노가 그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특수 강간, 폭행, 절도 등으로 총 13년간 복역을 하게 되죠. 너무 짧은데요? 이 사건 전에. 사건 전에. 예. 법원은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김 씨가 사회에 걸쳐서 실형을 받았고 전과 8범이고 10년 이상 살았지만 결국엔 그 3개월 만에 그 여성 3명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이유도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그래서 법원은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사형을 선고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97년 이후로 저희가 사형을 집행 안 해서 사실 아직도 교도소에 있고, 그리고 김용현이 사형을 확정한 법관이 평소에 사형 폐지제를 주장했던 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잔인했고 악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형 폐지론자가 사형을 내릴 정도로 예. 독한 범죄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연쇄살인범을 보면 미디어에서 보면 굉장히 고독한 늑대라든지 좀 약간 우상화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100% 다 찌질입니다. 왜냐면 대상이 다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고 전 찌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근데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찌질이 중에서 상찌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찌질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놈들이 아직도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답답합니다, 정말. 김용원이 교도소에서 살이 많이 쪘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참나.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면회를 한번 갔는데 자기는 사용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윗동네가 좋네요. 예,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북한으로. 그러니까요. 즉결 처분. 네. 이런 범죄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완전 찬성이에요. 네. 사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렇게 손에 살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들은 이렇게 툭 치는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에 살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의 목숨을 순간에 그냥 진짜 개미 잡듯 파리 잡듯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게 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세금으로 보존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화가 나네요. 윗동네 보내야 돼 저놈들. 아우지를 싹 다. 즉결 처분을. 네. 그냥 소리 없는 권총으로 다 따다다다다 해버려야 돼. 그 사형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찬반이 가장 근거는 반대쪽 근거는 그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이 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폐지론이 가장 큰 논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100% 범인이다라고 하는데 간혹 한 번씩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 생각을 하면 우리 쌈무님이 갑자기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나는 절대 안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정황은 내가 범인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사형 폐지론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교화가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든 증거가 있고 본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조건부로. 네, 조건부. 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제 부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가벼운 민담 같은 거, 그러니까 민속학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이야기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오, 책벌레시네요. 이런 책들에서 찾은 것도 있고, 그 아니면 아예 인터넷에서 한국 구비 문학 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서도 민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원래는 책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일단 맨 처음 소개시켜드릴 이야기는요, 청파극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파극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이륙이라는 문신이 적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을 여러 개를 엮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사대부들 이야기도 있는데 뭐 백성들 이야기,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이 토막토막 있어요. 제목에서 보듯이 청파극담, 극담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사실 고증보다는 그냥 어디서 들었다 그런 서사 중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 땅에 있는 노인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노인이 자기가 생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몇 개 겪었는데 그거를 하나 들려주겠다 하면서 시작해요. 이게 자기 옆집에 있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남자가 가면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면을 좋아해서 쓰고 놀았겠죠?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과한 거죠. 옆에서 봐도 좀 과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자가 더 이상 가면 놀이를 하지 않고 누워있더래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죠. 가족들이 약도 써보고 의원도 불러봤는데 낫질 않더래요. 그러면 이제 최후로 이제 보통 무당을 부르잖아요. 무당이 집에 와서 집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그 남자가 가지고 놀았던 가면을 딱 가리키면서 모든 병은 저 나무 가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은 꼴도 보기 싫은 그 가면을 냉큼 갖다 버렸대요. 들판에다 갖다 버리고 나니까 그 남자는 그제서야 일어났다고 해요. 정말 씻은 듯이 나은 거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은 그 가면을 버리는 것조차 잊고 지냈대요. 잘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남자의 가족이 들판을 지나는데 뭔가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갖다 버렸던 그 가면이었던 거예요. 나무 가면이었는데 그 나무 가면이 절반이 썩었는데 거기에서 버섯이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거 찝찝할 건데 먹을 게 없었는지 그 남자가 그 버섯을 따다가 가져간 거예요. 따서 가져가서 나눠 먹었대요. 그 버섯을 먹자 비실비실 웃음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자기 가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덩실덩실. 그러고 나눠 먹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웃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막 헉헉거리면서 춤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누그러져서 춤을 그쳤대요. 그러고 처음에는 먹고 흥이 나서 춤을 췄는데 그만두려고 하여도 그만둘 수 없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버섯은 아마 독버섯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버섯을 찾아보니까 광대버섯이라고 있어요. 광대버섯은 보면 빨갛거든요. 누가 봐도 독버섯처럼 생겼는데 이게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재래의식을 할 때 먹고 환각, 트랜스 현상을 겪으려고 일부러 먹는다고 해요. 그런 버섯이 있고요. 그리고 미치광이 버섯류가 있어요. 미치광이 버섯류는 별명이 웃음버섯이에요. 들어보는 거. 네, 요거는 찾아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제법. 갈색이고 무엇보다 썩은 나무 위에서 자라요. 아까도 이제 가면이 반쯤 썩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미치광이 버섯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청파극담에 올라와 있는 얘기는 이런 거고요. 그 비슷한 얘기 계속 이제 탈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어우야담 1륜편에 올라와 있는 이 탈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조선 중기 즈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기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그리고 장소는 한강. 한강이 꽝꽝 얼었을 때쯤에 일어난 일인가 봐요. 한강 부근에 도깨비 탈을 쓰고 공연을 하고 그걸 하는 광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벌어먹고 살다가 이제 신통찮았는지 장소를 옮기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강이 얼었으니까 강을 건너간 거죠. 좀 추웠나 봐요. 추워가지고 가면을 벗지 않고 걸어갔어요. 쩌적하면서 광대 아내가 물에 쑥 빠졌던 거죠. 그래서 광대는 가면을 쓰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울었던 거죠. 고글하고 막 우왕좌왕 하는데 강 건너편에 봤던 사람들이 저 광대 보소, 광대춤 어찌 저리 우스운가 하면서 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광대는 정말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강 가운데서 막 이렇게 저렇게 몸짓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아서 깔깔깔깔 웃었다고 해요. 이게 어우야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우야담을 쓴 유몽이는 광해군 때 그리고 선조 때 벼슬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가 임진왜란 때잖아요. 네. 이 유몽이는 암행어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백성의 모습들을 봤던 거죠. 어우야담에 쓰여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의 고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쓸쓸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도 이 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향산집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향산집은 조선 후기에 이만도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시 그리고 산문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휘발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휘발. 이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 천원짜리에 있는 퇴계 이황 이분의 10대 손이에요. 와. 10대 손이라서 꽤 선비 집안이죠. 때가 조선 말이에요. 조선 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벼슬은 하지 않았고 지방 향교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비님이세요. 이분 고을 근처에 사당이 있었는데 이 사당이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고종 때면 조선 최악의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령군이 활동했던 시기거든요. 무당들에 대한 어떠한 시선이 곱지 않은 때였어요. 그 사당에 들어가서 사당에 가장 요상스러운 물건만 모아둔 상자가 있었나 봐요. 이 상자를 끄집어냅니다. 이 발이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우니까 거기 있던 것들이 탁탁탁탁 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으면서 쓱 나와요. 그게 허수아비 가면이었대요. 그래서 보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덜덜 떨었대요. 그러니까 요상스러운 물건들을 태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지 않고 나오니까. 근데 이 휘발은 성큼성큼 들어가서 가면을 집어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진면이고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고 너는 가면 가짜 얼굴인데 어찌 이렇게 요망한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가면을 집어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속에서 타닥타닥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가라앉으면서 결국 불타 없어졌다고 해요. 이야. 되게 꼬장꼬장한 선비였나 봐요. 이름대로 좀 휘발성이 있으시네요. 다 저 태우시네. 그 드립 칠라다가 차마 역사 인물을 안 했는데. 다 태우시네.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하나 더. 요건 좀 유명한 얘기예요. 요거는 문헌은 없고요.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구전입니다. 네. 안동 화훼마을 있잖아요. 이 화훼마을이 원래는 허씨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김씨의 고을로 알고 있잖아요. 네. 맨 처음 안동 마을을 만든 사람들은 김해 허씨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 때 허씨들이 많이 모여 살 때 일이에요. 그 허씨들이 살 때 마을에 이상한 재앙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던 상황에서 허씨 집안의 허도령이라는 청년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요. 탈을 12개 만들고 그거를 쓰고 구슬을 하면 재앙들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그 탈을 만들 동안은 아무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라는 신령의 계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허도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으니 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탈을 만들 동안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공방에 금줄을 치고 자기는 목욕제기를 하고 이제 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허도령을 사모하는 김씨 처녀가 있었어요. 김씨 처녀는 허도령을 계속 사모해서 이 탈이 계속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100일을 못 넘기고 김씨 처녀는 허도령이 그리워서 그 금줄을 넘습니다. 근데 이제 허도령에게는 그 신령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누구도 만나지 마라. 누구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 근데 이제 김씨 처녀가 금기를 어기니까 허도령한테 동티가 난 거죠. 그래서 허도령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탈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탈이 이메탈이라는 탈이에요. 이메탈은 턱이 없어요. 다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완성을 만들었던 게 이메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메탈은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씨처녀는 죄책감에 목을 메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극으로 끝나긴 해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김씨처녀랑 허도령은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고 100일 동안 못 만나게 됐는데 허도령이 만들었던 칼이 너무 사람 같았던 거죠. 김씨처녀는 계속 가서 금줄 밖에서 봤는데 각시탈을 보고 사람인지 착각한 거예요.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금줄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와, 그것도 무섭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더 현실적인데요. 얼마나 그 탈이 완성도가 있었으면 사람인지 아, 착각하고. 야. 근데 너무 막 실감 있어가지고 아, 빠져든다. 재밌다. 빠져든다. 옛날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도 너무 재밌네요. 드디어 두아 신당님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북한하면 궁금한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탈북 과정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항상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원래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장사를 했어요. 네, 그걸 그래서- 사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인사님. 보이분가요? 남한 드라마를 보면 네, 사용시킨다고. 북한은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거기 있었으면 저도 이미 사형이 돼서 이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남한 드라마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는 먹고 살려고 하면 장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미사일 만드는 군수공장에 있다 보니까 배급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 배급이 이제처럼 여기서는 일을 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윗동네는 그에 대한 보상을 쌀로 나달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수공장 일을 하기 때문에 장사를 대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암리하는 불법 장사를 하게 되었죠. 이게 유통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불법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자본을 들여서 엄청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다가 제가 잡히게 됐어요. 무산이라는 국경연선에 제가 공 CD 있잖아요. 공 CD를 받아서 원본을 받아가지고 저는 복사를 해서 네. 법을 많이 위반하셨네. 한국에서도 위법입니다. 아, 네, 그죠. 네. 이게 거기서는 그렇게 해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복사를 하다면 전기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CD를 A한테 팔았는데 A가 잡힌 거예요. A가 잡히다 보니까 윗선을 부른 거죠. 예, 그죠. 네가 형을 조금이라도 감형받으려면 불어라. 그래서 제가 완전 두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지금 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청진에 살았거든. 청진 가려고 하다가 뒤가 잡힌 거예요. 보이브가 따르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청진으로 내 고향으로 나가면 나는 저는 무조건 총살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렇게 연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저희 외삼촌들은 다 중앙당에 계셨고 다 김부자들 1호 사진 다 있는 적견자들이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역시도 똑같으시고 그 순간 제가 판단을 했죠. 내가 과연 집으로 다시 가면 이 상황이 되겠으니까 내가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저랑 같이 거래하던 중국전의 대방을 찾아가지고 제가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때 9월이었어요. 마지막 늦가을 비가 와가지고 물살도 엄청 셌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탈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힘들지는 않았어요. 남들은 탈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떠날지 계획과 행동과 브로커를 찾아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많지만 저는 미리 중국과하고 거래하던 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결심해서 다음 날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군인 찾아가지고 여기 군인 경비대원이 근무 시간에 강을 건너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고 또 다른 브로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강을 건너야 되는 탈북자죠. 탈북민 2명이 강을 건너게 됐는데 여기 초소가 있다면 저는 초소 바로 앞으로 건넜어요. 남들처럼 막 이렇게 아니고 초소 불빛이 많이 보이는 요 앞으로 건넜는데 딱 초소 여기 중간에 들어섰는데 저기면서 보이브가 불을 비치면 막 오는 거예요. 국경연선은 군인들은 무조건이고 군인들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보는 보이브 위원들도 또 따로 있어요. 불빛이 막 오니까 이 군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보고 빨리 피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제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두리번 하다가 초소에서 따로 쓰는 변압기를 넣어놓는 변전기실이 있어요. 둘이 멍해했다가 여기면서 그대로 잡히면 저희는 초소로 바로 이게 끌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들어가면 사람 하나 딱 요렇게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있으니까 팍 불빛 딱 비치고 왜 와도 하필이면 여기 변전실 앞에서 얘기를 하냐고. 군인은 또 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니까 막 두 사람이 두근두근 얘기하는데 저희는 막 그 전율 흐르는 잉 하는 그 소리에 너무 긴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난생 처음 알았어요. 내 숨소리가 그렇게 세게 들리고 내 심박동 소리가 진짜 쿵칵 이런 소리가 직접적으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이래가 경직돼 있는데 한참 있다가 군대가 막 담배랑 주면 이상 없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군인이 변전기 문 열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미 몸이 굳어진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눈은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가 다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막 이러고 막 허벅지랑 막 꼬집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감각이 돌아와가지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 뛰라고 하는데 굳어져가지고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쪼부득 하다가 시간이 이미 늦다 보니까 옷을 언제 갈아입고 이럴 새가 없이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물에 첨번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왔는데 9월에 그 마지막 비가 오다 보니까 물살이 엄청 셌어요. 그러고 군인의 손을 잡았는데 이게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손이 이게 풀려요, 자동으로. 저는 키가 작은 데다가 개구리 헤엄도 못 치거든요. 물에 들어서니까 그 군인 손잡고 그나마 둥둥둥둥 떴는데 손이 나버리다 보니까 갑자기 확 물이 소용돌이 치는데 막 힘감으면서 두만강물 진짜 실컷 먹었어요. 그 흙탕물을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러고 먹다가 순간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어렸을 때 아빠랑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우리 가족끼리 그 사먹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처럼 진짜 이렇게 차차차차차 하고 지나가요. 주마등이 지나갔구나. 예, 주마등은 차차차 지나가고 막 허우적대다가 너무 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막 물살이 쓸려 나가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여기를 머리끄댕이를 막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그때 또 사람한테 매달리면 군인까지 같이 물에 감겨서 죽었을 때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려갔죠. 중국 쪽이 이렇게 비탈됐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오르다가 이슬에 풀이 다 젖다 보니까 딜딜딜딜 굴러가지고 강기실까지 또 찍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미 중국 대방이 나와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너무 딜레이 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군인도 이제는 자기가 빨리 여기 이제 날 받기 전에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를 산에다 두고는 갈 수 없고 이러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아침 일찍부터 불을 떼서 밥을 하다 보니까 5시가 안 됐는데 굴뚝에 모록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 연기를 보면서 내가 과연 이제 이 강을 언제면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고 그 김일성의 유명한 혁명 회고록에도 있는데 시가 있어요. 12살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만주를 떠날 때 과연 내가 이 강을 언제면 다시 건너올 수 있을까? 나라가 독립되면 내가 이 강을 이런 시구절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시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과연 중국을 갔다가 언제 내 고향으로 다시 올까? 이런 슬픔에 하고 소리내서 오니까 군인이 울지 말라고. 그러면 다 잡힌다고. 같이 강을 걷는 분이 또 있잖아요. 다 잡힌다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을 무사히 건너오게 되었고 군인은 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3개국을 거쳐서 2010년 2월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태국에서 라오스랑 이렇게 해서 국경을 건너올 때마다 그 산에서 하루씩 묵었던 날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거는 물의 소중함을 그때 더더욱 깨달았어요. 그때는 중국을 탈북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몇 벌이랑 혹시 여자들은 생리나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어강을 건널 때 여자들 피비린내 막 악어들이 와서 배를 뒤집어서 진짜 시체도 못 건지고 죽은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생리대랑 죽이 늦추는 그런 약이랑 있어서 그런 필수품들 그런 거를 갖고 떠났는데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야 되는 거기면서 이틀 아예 산에서 묵었거든요. 옷 입은 그대로 이슬이 내리면 맞고 아침이 되면 또 이 옷이 마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을 우리가 이렇게 소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하는 그 태국 브로커들이죠. 영어도 모르니까 물 한데 물이 없대요. 그러더니 갈대 있잖아요. 네. 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툭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이거는 불 피우라는 건가? 아닌데 어제 저녁도 죽어서 물 좀 피우자 하니까 잡힌다고 안 피워주던데 이게 뭐지 했더니 목마르다가 하니까 갈대를 이렇게 꼬리 쫙 쪽에. 자르면 안에 새노란 속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부드러워요. 그거 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처음에는 이 갓나 새끼들이 말 새끼도 아예 먹는 이딴 거를 왜 우리로 주지? 이 진짜 안 갓나 새끼나 속으로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라가지고 안에 그 즙을 먹으니까 진짜 입안에 침이 돌면서 물 있잖아요. 물기가 나면서 그때 너무 간절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궁금한 게 브로커한테 얼마 주셨어요? 저는 북한에 브로커한테는 저는 일절 돈을 안 줬고요. 쟤랑 같이 CD 같이 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 저는 돈은 안 들었고 야. 중국에서 여기 오는 거는 그때 비용으로 300만 원 줬어요. 여기 한국 돈으로 300만 원. CD는 얼마에 팔았어요? 하나에? 북한 돈으로? 드라마가 이렇게 예. 있으면 드라마 천국의 계단 같은 거는 예. 18알씩 돼요. 이렇게 쭉 네. 통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받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원에 받는다고 하게 되면 중국 돈으로 이거는
한 1,500원. 네, 그렇게 되게. 국민이네요? 아, 네, 맞아요. 그러고 북한 돈으로를? 아니요, 아니, 중국 중국 돈으로. 돈으로? 네, 그렇게 해서 받고 그거로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알씩 빌려다가 봐요. 그럼 하나를 빌려가면 북한 돈으로 그때 쌀도 뭐 얼마씩 안 날 텐데 그거 한 알 보는 거 북한 돈으로 막 30원씩 받고 50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대폭 이익은 많이 봤었죠. 형사님 북한 사업에 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네.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자, 국정원 조사 좀. 야, 너무 처음부터 자본주의가 맞으셨던 거네요. 네.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도 북한은 결혼을 일찍 해요. 21, 22 이때가 제일 적기거든요. 근데 저는 27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연애하는 그 러브 스토리랑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 배우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성승훈이도 멋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치렁치렁 못해요. 지금은 그쵸. 조금 하지만 제 때는 작은 찡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도 저 앞에 이렇게 순찰대가 있으면 이거 뽑아가지고 네. 주머니에다 였다가 그다음 또 없으면 또 이렇게 바뀌고 유일하게 제가 지금 뚫은 이 귀 북한에서 뚫고 온 거예요. 오. 이게 구멍이 매일까봐 그 요지 있잖아요. 이쑤시개 네네. 있잖아요. 요 앞에 그 끝을 보이면 또 욕 먹으니까 그 이쑤시개 여기 끝에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땜빵하고 구멍이 매질까봐 고슴도치 가시가지고 친구하고 들여 야 오라 여기 남조선에서 저 기대기 했는데 진짜 멋있구나 하고 야 니 나를 해주게 이거 뭘 할까? 고슴도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볼펜 가지고 점 딱 그어놓고 야 이거 안 새끼 삐뚤었지 않니? 이러면서 친구랑 아니, 둘이 찌른 거예요. 동물 학대인데 고슴도치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네. 치주염 있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 가시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고슴도치 가시가 여러 개 있었어요. 잇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를 이렇게 막 쑤셔내면 그 잇몸이 되게 좋아진다고 해서 그 친구네 집에는 고슴도치 가시가 되게 여러 개 있었어요. 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두아신당님의 탈북 스토리 정말 잘 들었고요. 탈북 스토리 듣다가 눈물 날 뻔했는데 갑자기 고슴도치까지 시켜주시네 눈물을. 저희가 궁금한 게 보통 탈북자들은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이나 정부기관의 임시보호 또는 네. 감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하나원. 국정원이랑 하나원이죠. 하나원이죠. 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저희가 신변이 이제처럼 어떤 사람인지 노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순수 영리 목적이 탈북인 건지 아니면 거기 간첩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3개월이라는 기본 조사 과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수공장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독방에 들어가서 5박 6일, 3박 4일 있는다면 저는 좀 더 있었던 케이스고 왜냐면 미사일 만들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약도 같은 것도 뱅도라던가 좀 더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조사가 길었었고요. 국정원에 오니까 간첩을 이렇게 거르는 곳이잖아요. 저희 비행기에 항장역 선생님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받은 황씨라는 간첩이 진짜 같이 비행기 타고 왔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모르죠. 진짜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아 보였고 키가 컸었고 말을 해도 그냥 일반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 국정원에 와가지고 저희가 딱 들어오면 짐 다 내려놓고 신체 검사부터 하거든요. 피 검사 혹시라도 계획이 있지 않는지 그분은 오자마자 바로 가대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어요. 어머나 멀쩡하던 그 아저씨 그게 간첩이었다고? 니 혹시 뭐 집이 어딘지 말 아였니? 막 서로 이러면서 네. 그 과정을 거치면 국정원에서 신분이 일단은 정확하다. 정말 순수의 탈북 목적이었다. 여기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맞다라는 그 정확한 신분이 되면 한원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에서 또 3개월 과정을 있게 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요만한 울타리 아니죠. 저희도 공부하는 시간이랑 자율 시간 외에는 밖에 못 나와요. 잠자리도 들어가면 딱 열쇠가 착착착 껴지고 그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월, 국정원 3개월, 뭐 한어원 3개월 이런 식으로 거의 반년이라는 거를 사회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받고 문화라는 게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러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두아신당님이 무당이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한국에 오면서 교회를 믿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 여기 태국에 와서는 이미 중국에서 교회를 접하신 분들도 있고 나도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태국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책을 놓고 정말 이런 분이 존재하시나 궁금해서 처음에는 입문을 하게 됐고 교회를 다녔었고 여기 와서는 교회 간증하러 다니고 찬양하는 프로그램 MC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몸은 되게 아팠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미소는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 자주 아픈 아이 이렇게 있을 땐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전화해서 우리 밥 먹자면 언니 나 아파서 지금 위로 못 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무당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애가 진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애기가 4명이거든요. 아, 다 애국자십니다.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낳고 쌍둥이 낳고 신병훈 쌍둥이 낳고 확 하고 폭발해서 올라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 환자 왜 또 왔지 이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저랑 같이 살던 신랑이 또 아프니, 신랑도 북한 분이시거든요. 어디 입원엔 또 아픈데 이 정도로.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MRI, CT 뭐 찍어도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나만 깨병 같은 거죠. 근데 나는 실제로 아팠던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친구랑 막 전화를 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볼 때 막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엄마나 얘 이제 이사 가겠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진보다리가 보이지? 지금은 화경이라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헛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아기 낳고 너무 힘드니까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런 허튼 게 헛게, 보이나 헛게 보다. 헛게 보이나 했는데 어느 날 친구랑 막 예전에 했던 얘기가 야 우리 신랑 너 그때 그랬잖아. 왜 갑자기 짐 싸갖고 어디 갈 게 보인다고 무서 다른 게 보인다고. 진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애기 아빠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 집에 누가 어떻게 죽었고 막 이런 게 보이는데 입 밖으로 못 내밀겠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저한테 보여지는 시선이라던가 또 저희 신랑을 보는 시선이 안 좋아질까 봐. 근데 이 무당이라는 거는 보여지면 보여지는 거를 입으로 털어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데 이거를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식물 인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애기들이 18개월 되기 전이어가지고 기저귀 오줌 이만큼 차가지고 나 흔들면서 배고프다고 우유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부엌까지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어나서 거기를 기어도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너가 이게 그냥 병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귀신병인 것 같으니 그래도 혹시 물어라도 가면 좋지 않겠냐. 저는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점집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그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그런 데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친구가 미서야 아닌 것 같아. 네가 왜냐면 그 친구의 할머니도 예전에 저처럼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너를 보면 자꾸 우리 할머니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너가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아. 거기 좀 가봐 해서 그 친구가 그게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섭외를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미 신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딱 신 받기 전에 말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니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우리 신랑이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다 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만 알지 신랑이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던가 말던가 이랬었는데 진짜 제가 저희 큰아들을 저희 집에서 잘 놀던 아이가 블라인드 줄에 걸려가지고 목 이렇게 돼가지고 오오오 하고 숨이 넘어가는 거 그때 내 친구가 와 있었거든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제 친구하고 제 친구 신랑이 엄마 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다가 애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살려줬고 저희 신랑은 그때 큰 대형 화물차 25톤짜리 했는데 차 완전 앞이 싹 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와서 다 박아가지고 신랑도 병원에 입원하고 저희 쌍둥이 애들 중에 어느 애기가 있어요. 우리 아팠던 애기인데 그거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인데 우리 막내가 어떻다는 게 막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아 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신 앞에 정말 이게 내 길이라고 하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날도 저는 혼자 가서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친구들도 같이 가고 부모님들도 같이 가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애기들도 너무 어려서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남편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에서 제 혼자 가서 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가 아닌 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북한 무당과 한국 무당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무당 있나요? 북한에요? 있죠. 네, 있어요. 불법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님 불법 소리만 하면 이렇게 막 시너지가 빵빵 넘치시는 것 같아요. 수갑은 없으시죠? 남한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신을 모시면 신의 법도대로 이렇게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불상이 됐던 탱화가 됐던 모실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를 모실 수가 없고요. 만약시 모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형사님 수갑 탁 채워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무조건 아우지 정치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네네. 북한에서도 아우지 드립을 하는군요. 차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무속의 행위라던가 우리 같은 무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고 기도토도 막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북한이 없어요. 그걸 이제 불법으로 암암리하면 가격이 좀 비싼가요? 아니요. 오히려 여기는 이제처럼 우리가 봤을 때 점삽이라는 걸 고정을 해놓고 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쌀 있는 사람은 쌀 갖다 주고 쌀로. 돈 있는 분들은 돈 갖다 주고 하는데 오히려 제일 북한의 무당들이 싫어하는 게 형사님 같으십니다. 네, 왜요? 공짜로 왜냐면 이분들은 와서 공짜로 보는 거야. 권력을 앞세워서 그럼. 네? 수갑 채울 거야 이러면서. 왜냐면 나를 잘 봐줘야지 내가 너의 뒤에 배우가 되는 거지. 잘못 봐주게 되면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아리가또 하면서 네. 예.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잘 봐드려야 그러니까 되지. 내가 목숨줄 갖고 있으니까 그쵸. 공짜로 해. 뭐 이러네요.
돈을 주게 되면 아예 받겠습니다. 아. 다시 가져가십시오. 야 받아라. 이렇게 되면 아예 싫습니다.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부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찾아가죠? 여기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마들의 입소문 아닌 척하면서 오히려 더 잘 다녀요. 뒤로 대신 이제처럼 자기네 부하들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잘 다니는 집 주민이 있다면 어느 날에 내가 갈 거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 사람도 못 오게 동네 사람 아무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미리 다 가서 가드라인을 치는 거죠. 조용히 보고 연기처럼 사라지십니다. 그분들은. 자, 오늘도 이렇게 흥미롭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터넷 끝판왕, 인터넷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인터넷 끝판왕에서 견적 내보시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사돈의 8촌까지 아주 그냥 인터넷 끝판왕 광고주님의 지갑을 탈탈 털털 털어드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